2015년 대전 시외 버스터미널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붐비고 있었다. 긴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가던 그날 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름은 서진, 17살이었다. 어머니 한미영은 잠시 매표소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고 서진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수상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저 혼잡한 터미널 속에서 소녀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후의 시간은 미영에게 끝없는 어둠이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점점 관심을 거두었다. 언론 보도도 몇 차례 나갔지만 다른 사건들에 묻혀 이내 잊혀졌다. 가족과 친척들은 애써 위로했으나 미영의 마음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다고 믿는 건 미련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딸이 사라진 날 이후 미영은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어디에 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8해가 지났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은 텅 비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국의 실종자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고 사건 기록을 복사해 정리했다. 낡은 노트북에 기사와 자료를 저장하며 한 장 한 장 프린트해 파일에 끼워 넣었다. 수십 번의 좌절과 실패 끝에 그녀는 스스로 탐정이 되었다. 버스터미널과 휴게소, 주유소에서 사라진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모아 지도를 만들었다.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다. 외곽도로, 인적 드문 휴게소, 혼자 이동 중이던 여학생이나 젊은 여성. 공통점이 너무도 뚜렷했다. 2023년 여름, 광주의 작은 파출소. 미영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문을 열었다. 봉투 안에는 서진의 실종 신고서 사본, 어릴 적 사진, 그리고 8해 동안 손때 묻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파출소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최민규 형사는 봉투를 건네받아 조심스레 열었다. 첫 장에는 당시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다. 이름, 나이, 실종 장소, 목격자 없음. 익숙한 문구들이었지만 종이 위의 잉크는 세월의 발에 있었다. 형사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미영은 숨죽여 그 얼굴을 지켜보았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넘기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지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8해 전 버스를 타고 언니네 집이 있는 부산으로 가던 길이었다. 잠시 주유소에 들러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던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고 직후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방심이라 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은 날마다 그녀를 짓눌렀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미영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수년간 모은 신문 스크랩, 온라인 게시물 출력본, 그리고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도에는 빨간색 핀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고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나 외곽 주유소였다. 미영은 조용히 설명했다. 지난 8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진 여학생 사건이 최소 17건. 그중 4건은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형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직감적으로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 것이다. 하지만 서류를 덮으며 그는 무심한 듯 말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우연일 수도 있다고. 실제로 범죄학적으로 휴게소와 주유소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니 패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그 말은 수없이 들어온 변명과 똑같았다. 미영은 더 이상 실망도 하지 않았다. 수십 차례 다른 경찰에게 들은 말과 다르지 않았으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형사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형식적인 태도였지만 미영은 받아들였다. 손가방에는 이미 수십 장의 명함이 쌓여 있었으니까. 파출소 문을 나서며 미영은 또 한 번의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 뒤에는 또렷한 다짐이 자리했다.
8해 동안 그만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진이 어디선가 살아있다고 믿었고 반드시 찾을 것이라 스스로 맹세했다. 햇빛이 쏟아지던 여름 오후, 미영은 작은 봉투를 다시 꼭 쥐었다.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지친 눈가의 주름과 끝없는 상실감이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의지였다. 그 의지가 지금까지 그녀를 버티게 했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었다. 미영은 파출소를 나와도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형사가 남긴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였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또다시 거절당하니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미영은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펼쳐 놓았다. 8해 동안 기록한 메모, 복사해둔 기사,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증언들이 가득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뭉치일 뿐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다시 확인했다. 강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라진 고등학생, 충남 시골 주유소 화장실에서 종적을 감춘 대학생, 경북 국도변 간이정류장에서 보이지 않게 된 아르바이트생. 모두 17에서 23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대부분 혼자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했지만 미영의 눈에는 너무도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미영은 숱한 거절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다. 친척들은 그녀가 집착한다고 했고 지인들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미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이 포기하는 순간 서진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끝까지 믿고 찾는 것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미영은 더 이상 가족의 버팀목이 될 수 없었다.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겼고 생활비와 수사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청소, 배달, 식당 서빙을 하면서도 잠깐의 시간만 나면 인터넷 카페와 실종자 모임을 찾아다녔다. 전국을 돌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허탕을 치고 돌아왔고 또 어떤 날은 오래된 CCTV 영상을 보관해둔 직원에게 간신히 접근해 화질이 엉망인 화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을 여러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체념했다.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 그들은 눈물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미영은 끝까지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서진을 잃은 날부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에 내려온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최근 전남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고 미영은 그 글에 매달리듯 달려왔다. 목격자가 남긴 설명 속에는 서진의 나이대로 성장했을 법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혼란스러워 보였고 이내 남자에게 밀려 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정확한 증거는 없었고 목격자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날 파출소에서 형사에게 제시했던 지도에는 빨간 핀들이 빽빽이 박혀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광주와 전남 일대에 집중돼 있었다. 미영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 지역을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형사는 여전히 마음을 닫았다. 저녁 무렵 허기진 배를 안고 숙소에 싼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미영은 생각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혼자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가르쳐준 사실이 하나 있었다. 혼자서 성급하게 덤비면 오히려 문이 닫힌다는 것. 지난 8해 동안 그녀는 조급함 때문에 여러 번 발길이 끊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했다.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 미영은 수첩에 간단히 적었다. 광주 외곽의 주유소 탐문, 주변 CCTV 위치 확인, 근처 업소 종업원과 대화 시도.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이미 익숙한 루틴이었다. 매번 실패로 돌아갔어도 그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작은 단서가 튀어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혹시 이번에도 아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8해 동안 반복된 희망과 절망이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했다. 그날 밤 미영은 서진의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17의 소녀, 웃음이 가득한 얼굴. 지금은 25이 되었을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파출소의 형사는 분명 다시 잊어버릴 것이다. 다른 사건들에 묻혀 바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미영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이였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또다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설령 또다시 거절당하더라도 끝내 진실에 닿을 때까지. 광주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미영은 일부러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물색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런 장소에서 종종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저녁 무렵 택시기사와 트럭기사들이 오가는 작은 선술집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였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소주와 막걸리를 곁들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컸다. 미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소박한 안주를 시켰다. 주변의 대화를 무심히 흘려듣던 미영은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시선이 갔다. 가죽조끼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띄었고 서로 부르는 호칭에서 그들이 블랙 타이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터사이클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이들의 이름을 접한 바 있었다. 지방 곳곳에서 싸움이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떤 부모들은 실종 사건 뒤에 이들이 있다는 추측을 흘리기도 했다. 그 무리 중 한 명이 팔을 걷어 올렸을 때 미영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새겨진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낯익은 눈동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8해 전 사진 속 서진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단순한 파란 눈동자가 아니라 특정한 빛깔과 모양이 분명히 겹쳤다. 미영은 가슴이 조여왔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눈동자가 왜 여기에 있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잠시 후 주인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또 다른 단서가 흘러나왔다. 문신의 얼굴은 그들이 혜빈이라고 부르는 여성을 본떠 만든 것이며 현재 광주 외곽의 유흥업소 오키드에서 일한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전했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경종이 울렸다. 이름이 바뀌고 전혀 다른 신분으로 불리고 있더라도 그 눈동자가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미영은 음식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발걸음을 떼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분주했다. 오키드라는 장소, 블랙 타이거스라는 집단, 그리고 혜빈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동안 미영이 지도에 꽂아둔 빨간 핀들이 머릿속에 다시 그려졌다. 사라진 장소와 업소, 주유소와 도로변 식당, 그 모든 점들이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메모장을 열어 방금 들은 정보를 적었다. 블랙 타이거스, 혜빈, 오키드, 그리고 눈동자 문신. 서진이 살아있다면 8해 동안 어떤 삶을 강요당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밀려왔다. 그토록 찾아 헤맨 아이가 어쩌면 이 도시에, 그 집단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밤늦도록 숙소에서 인터넷을 뒤지던 미영은 오키드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바와 클럽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직 폭력배들이 관리하며 여성들을 착취한다는 이야기가 익명으로 올라와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묵살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분노의 글들도 이어졌다. 미영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곳에 반드시 답이 있다. 그녀는 지쳐도 잠들지 않았다. 사진첩에서 서진의 어릴 적 얼굴을 다시 꺼내보았다. 웃고 있는 모습, 공부하며 장난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고등학생 때의 사진. 그 눈동자가 문신 속의 눈빛과 겹쳐졌다. 미영은 펜을 들어 다이어리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오키드, 반드시 확인. 다음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위험은 예상됐다. 그러나 8해 동안의 고통을 감당해온 그녀에게 두려움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서진이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분명했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여덟 해 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유일한 길이 눈앞에 있었다. 미영은 그날 저녁 낡은 렌터카 핸들을 잡고 광주 외곽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낮 동안 모은 단서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시 정리하며 오키드의 위치를 확인한 뒤였다. 블랙 타이거스가 드나든다는 업소, 그리고 문신 속 눈동자의 주인공으로 불린 여자가 있다는 곳. 그녀는 주차장을 지나 건물 전면을 스쳐보며 한 차례 훑었다.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적인 유흥업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뒤편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차 안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중년 남성들이 주로 드나들었고 간혹 젊은 남성 무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정 간격으로 여성들이 건물에서 나와 뒤쪽 숙소로 보이는 건물로 이동하는 장면도 보였다. 그녀들은 대개 무표정했고 몸짓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미영은 수첩에 시간과 인원을 기록해 나갔다. 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유흥업소 직원의 근무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을 관찰하던 중 블랙 타이거스의 무리도 나타났다. 낮에 선술집에서 본 긴 머리의 남자, 그리고 팔에 문신을 새긴 인물이 선두에 서 있었다. 그는 건물 앞에 손님 출입구 대신 옆문으로 들어갔다. 다른 조직원들도 익숙한 듯 똑같이 움직였다. 일반 손님과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것은 이 업소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의 불안과 긴장은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8해 동안 수없이 허탕을 치며 단서를 찾던 경험이 쌓여 이제는 작은 흔적만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낡은 쌍안경을 꺼내 건물 뒤편을 살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여성 한 명이 남자의 인도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미영의 시선이 멈췄다. 그 걸음걸이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서진은 어릴 적부터 걷는 습관이 남들과 조금 달랐다. 발목의 작은 문제로 인해 늘 약간 주춤거리는 걸음이 특징이었다. 그것은 8해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미영은 눈을 비볐지만 다시 보아도 똑같았다. 한 여성이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갔고 그 움직임은 너무도 익숙했다. 몸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서진이었다. 미영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화질은 어두운 환경 때문에 흐렸지만 그 순간의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장을 찍은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확인했다.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도 자세와 체형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숨을 고르려 했었다. 8회 동안 찾던 아이가 바로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나이 추정 사진과 비교하자 더욱 확신이 강해졌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만든 25살 서진의 예상 얼굴과 지금 찍은 사진 속 인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옆모습이 그려진 선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겹쳐졌다. 미영은 차 안에서 작은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곧바로 최민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이 늦었지만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으나 미영이 찾았다고 말하자 곧장 잠이 달아난 듯했다. 사진을 전송하며 서진임을 확신한다고 전하자 형사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레 답했다. 그 역시 블랙 타이거스를 오랫동안 주시해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손을 쓰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사진도 법적으로는 미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조사와 감시는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화를 끝내고 난 뒤에도 미영은 쉽게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진은 지금 그곳에 있었다. 8해 동안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스쳐갔고 그 모든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었다.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녀는 계속해서 건물을 관찰했다. 여성들이 이동하는 횟수, 남자들이 오가는 방향, 차량의 번호판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피로가 몰려왔지만 단 한순간도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서진을 다시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했다. 기적 같은 희망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공포. 8해 동안 아이가 어떤 삶을 강요당했을지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졌다. 동이 틀 무렵 미영은 차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오늘 밤 본 광경과 사진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결심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서진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 작은 숙소방 안에서 미영은 다시 자료를 펼쳤다. 지난밤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메모 옆에 붙이고 이동 시간과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다. 경찰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했다. 8해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길을 열어야만 했다. 서진의 존재가 눈앞에 드러난 지금 미영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8해 동안의 절망이 한순간의 희망으로 변했고 그 희망이 다시 그녀를 움직였다. 미영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미영은 형사에게 사진을 보냈음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이 공식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고 그 사이 서진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더 커졌다. 8해 동안 숱한 가능성을 잃어왔던 그녀에게 이번만큼은 기다림이 곧 실패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경찰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이어리에 써왔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난다. 그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웠다. 오키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겉으로는 술집이지만 안쪽에는 별도의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블랙 타이거스가 드나드는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했고 그곳에서 여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이미 목격했다. 단순히 관찰만 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내부에 들어가야 했다. 미영은 경험상 무턱대고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다른 지역의 업소에 발을 들였을 때 자신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쫓아온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접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다는 말. 그 틈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오키드 주변을 맴돌았다. 저녁 무렵 업소가 열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시선을 주던 관리인은 의외로 쉽게 입장을 허락했다. 미영은 곧장 술을 주문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내부를 살폈다. 무대와 음악은 평범한 유흥업소처럼 보였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기류가 달랐다. 여성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기계적이었고 눈빛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종업원을 불러 중얼거렸다.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다. 그 말은 곧장 전해졌는지 잠시 뒤 긴 머리에 문신이 선명한 사내가 다가왔다. 낮에 본 인물, 블랙 타이거스의 핵심으로 보이는 자였다. 그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묻듯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영은 차분히 자신을 특수 고객의 취향을 대신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요동쳤다. 사내는 잠시 말을 아끼다 흥미를 느낀 듯 미영을 한쪽 복도로 안내했다. 내부 복도는 조용했고 입구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남자들이 서 있었다. 미영은 표정을 굳힌 채 따라갔다. 사내는 이곳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복도의 끝에는 다른 분이 있었고 안쪽에는 좌석이 놓인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몇 명의 남성이 이미 앉아 있었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도 보였다. 단순한 술집 손님이 아닌 조직과 거래하는 자들임이 분명했다. 잠시 뒤 무대에 여성이 하나둘씩 등장했다. 그들은 가명이 불리고 외모와 특징이 소개되었다. 남성들은 조용히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평가했다. 미영은 이를 지켜보며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숨겼다. 이곳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장이라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진행자가 특별히 아끼는 인물이라며 한 여성을 소개했다. 이름은 혜빈. 미영은 숨을 멈췄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이는 8해 전 사라진 서진이었다. 화장이 짙게 발라져 있었고 이름도 바뀌어 있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그 눈동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순간 눈물이 치밀어 올랐으나 미영은 이를 억눌렀다. 조금이라도 표정이 흔들리면 들킬 수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고분고분 반응했다. 미영의 시선이 떨렸지만 딸이 혹여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여기서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진행은 계속되었고 서진은 이내 다시 무대 뒤로 사라졌다. 미영은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가 솟구쳤다. 8해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마주한 현실, 그리고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다짐. 경찰이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딸을 빼앗아간 이들이 또다시 옮겨버리기 전에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사내는 다시 다가와 미영의 의견을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은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충분히 확인했다. 고객이 만족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숨을 막을 듯 차갑게 다가왔다. 하지만 미영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차에 올라 자료를 정리했다. 지금 본 사실, 서진이 존재한다는 증거, 그리고 이 조직의 구조. 경찰에게 다시 알리더라도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알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이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어머니로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이 남아 있었다. 8태의 고통이 모두 하나의 장면으로 모였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서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영은 스스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미영은 업소 안의 공기를 삼키듯 들이마셨다. 이미 서진을 본 이상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격한 감정이 요동쳤지만 표정 하나 드러낼 수 없었다. 조금만 흔들리면 정체가 탄로 날 것이고 딸을 되찾을 기회는 한순간에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차갑게 굳은 얼굴을 유지하며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잠시 후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미영에게 말을 건넸다. 왜 혼자 왔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묻는 듯한 시선이었다. 미영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내뱉었다. 고급 고객을 대신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수상하게 여길 법도 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흥미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영을 좁은 복도로 안내하며 안쪽으로 데려갔다. 복도 끝에는 문이 있었고 그 너머는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정장을 입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손님이 아니라 거래와 이익을 위해 모인 자들이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 전 무대에서 본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혔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었다. 이윽고 여성이 한 명씩 등장했다. 가명과 특징이 소개되고 이들의 가치를 따지는 듯한 시선이 오갔다. 무대는 마치 경매장이었고 여성들은 이름과 나이, 성격을 포장한 설명 속에서 평가받았다. 미영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불렸다. 혜빈. 관객들은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고 미영은 온몸의 혈액이 굳어가는 듯했다. 서진이 걸어 나왔다.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 억지로 꾸민 미소, 그리고 낯선 이름. 그러나 그 모든 위장 속에서도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8해 동안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던 딸의 눈동자가 거기에 있었다. 미영은 의자를 붙잡고 버텼다. 몸이 무너지듯 흔들렸지만 표정은 단단히 다잡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소개자의 말에 맞추어 고분고분 움직였다. 그녀의 몸짓에는 오랜 시간 길러진 수능이 스며 있었고 억눌린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장면은 미영의 가슴을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결심을 굳히게 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한다. 무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서진은 이내 다시 복도로 사라졌고 분위기는 곧 다음 순서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영은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는 방금 본 딸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시간이 흐른 뒤 관리자는 미영에게 다시 다가와 의견을 묻는 듯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충분히 확인했고 고객이 흡족해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을 다시 바깥쪽 홀로 안내했다. 미영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온 신경을 곧장 딸에게 향했다. 이 안에 서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밖으로 나온 미영은 다시 차에 몸을 실었다. 차문을 닫는 순간 억눌러온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울음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경찰에 다시 자료를 전해도 오늘 본 사실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었다. 8해를 헤맨 끝에 딸의 생존을 확인했으니 이젠 행동할 차례였다. 미영은 차 안에서 곧장 다이어리를 꺼내 기록을 남겼다. 무대에 오른 시간, 사용된 가명, 진행자의 태도, 그리고 블랙 타이거스의 관여 정황.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다. 동시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흐릿하지만 서진의 모습이 찍힌 것들을 따로 분류했다. 새벽이 다가오자 미영은 정신이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조직이 언제든 여성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은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내부 접근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객 행세를 하든 직원으로 위장하든 방법은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의 얼굴은 꿈처럼 떠올랐다. 변해버린 외모와 달리 눈동자만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그것이 미영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다.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난 그 눈빛은 8태의 고통을 견디게 한 이유였고 앞으로의 싸움을 이끌 원동력이었다. 미영은 다짐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놓쳤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미영은 다시 업소 안의 화장실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방금 전 무대에서 본 서진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8해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만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경찰에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갈등하던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서진이었다. 이름은 혜빈이라 불렸지만 어머니 앞에 선 순간 모든 위장이 무너졌다.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치자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낮게 이름을 불렀다. 서진아. 짧은 2글자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과 눈빛을 확인하는 순간 입술이 떨리며 눈물이 맺혔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엄마냐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8해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서진은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짧게 설명했다. 사라진 날, 화장실을 나서자마자 낯선 남자가 다가왔고 눈을 뜨니 다른 도시였다. 이후 여러 차례 사람 손을 거치며 팔려다녔고 새해 전 지금의 무리에게 넘어왔다. 긴 머리의 남자가 자신을 사들였고 눈동자가 특별하다며 문신을 새기고 혜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겉으로는 여자친구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조직원들의 소유물일 뿐이었다. 그 말을 하며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눈물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수 없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고 반드시 구해낼 거라고. 하지만 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들은 언제든 여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낌새를 눈치채면 곧바로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여기 갇혀 있다고.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긴 머리의 남자가 나타났다. 서진을 지켜보던 눈빛이 순간 분노로 바뀌었다.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며 무슨 일이냐고 낮게 내뱉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진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엄마라는 말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남자의 얼굴은 곧 냉혹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진을 거칠게 끌어내며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눈을 돌려 미영을 바라봤다. 겁에 질린 눈빛 속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그 시선을 붙잡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자는 미영을 사무실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서진도 이미 잡혀 있었고 다른 조직원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남자는 미영을 의자에 앉히며 차갑게 말했다. 자신은 이미 서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8해 전 신문에 실렸던 실종자 보도 속의 특별한 눈동자, 그리고 다시 나타난 어머니.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붙잡아둔 것이라고 했다. 미영은 치를 떨며 괴물이라고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태연히 웃으며 자신은 사업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감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미영에게 제안 아닌 협박을 내뱉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의 산속 어딘가에 묻힐 거라고. 미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8해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에야 딸을 찾았는데 어떻게 물러설 수 있냐고.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다른 조직원에게 명령했다. 서진을 다른 지역으로 즉시 이동시키고 미영은 처리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울부짖었고 미영은 몸을 떨며 필사적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붉고 푸른 빛이 번졌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곧장 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이 재빨리 탁자 위에 유리 물건을 집어 조직원 머리를 강타했다. 짧은 틈새가 생겼다. 남자가 총을 겨누려는 순간 미영은 몸을 날려 그 팔을 붙잡았다. 동시에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놔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서진을 붙잡고 있던 조직원도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사무실 안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해 달려간 어머니와 딸뿐이었다. 8회의 시간을 삼킨 포옹, 그리고 마침내 끝난 기다림.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고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다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밖에서는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붙잡아 연행했고 다른 여성들도 차례로 구출되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전부였다. 서진이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것. 8회의 지옥 같은 시간이 그 한순간으로 녹아내렸다. 미영은 딸의 손을 잡고 경찰차 쪽으로 걸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는 가운데 미영과 서진은 구급차 안에 함께 앉아 있었다. 서진의 어깨에는 담요가 감싸져 있었고 미영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8해 동안 상상만 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와 기쁨,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의료진은 서진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많이 줄었고 피로가 뚜렷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장은 안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 눈물을 삼켰다. 잠시 후 최민규 형사가 다가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다. 건물 안과 뒤편 숙소에서 여성 17명이 구조되었고 조직원 상당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 경찰청과 검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흩어진 관련 시설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리며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그동안 들은 이야기, 여성들이 옮겨졌던 도시들, 다른 은신처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진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한 기색을 보고 모든 진술은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하라고 말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미영은 그 말에 안도했다. 그러나 서진은 고집스럽게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신이 증언하지 않으면 여전히 많은 여성이 고통 속에 남을 거라고. 며칠 뒤 임시보호시설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긴 잠을 잤다.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지만 곁에 미영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보호시설의 상담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딸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서진은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순간마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미영은 조사실 유리창 너머에서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응원했다. 시간은 흘렀고 검찰은 블랙타이거스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했다. 전국적인 단속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언론은 사건을 크게 다루었고 사회적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잃어버린 시간이 완전히 되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법정에서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왔는지, 다른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했다. 방청석에서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딸을 지켜보았다. 고통 속에서 자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다. 하지만 결국 조직의 수괴와 주요 간부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서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끝났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미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함께 나아가자고. 시간이 흐르며 서진은 천천히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을 되찾아갔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서진은 미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자신 같은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봄이 오자 미영과 서진은 광주의 작은 언덕길을 걸었다. 8해 전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진 듯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미영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늘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담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은 그 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꺼지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미영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다시 길을 걷고 있다. 잃었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은 절망을 이기고 끝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그 문장을 남기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의미였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따라와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인연과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울 때가 많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지켜내려는 마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눈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때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중한 의견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